감사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저도 이제 부동산 문제 관심이 많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류의 주장을 한 게 한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법안도 만든 적이 있고, 물론 이게 사장이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뭔가 사람들 생각이 뭐 영끌이라는 한 축이 또 있지만 또 다른 축으로는 뭔가 이 시스템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언론이나 또는 이렇게 나오는 대화들은 대단히 좀 표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의 정책이 상당히 강력한데 하고 근데 실패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국민의힘 계열 분들이 내는 공급 위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지방정부도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보이는 내용은 뭐 그것이 완전히 뭐 허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좀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지주택 공개념이다. 토지 공개념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토지 공개념이 주로 제기된 이유는 주택 문제 때문입니다. 뭐 일반 무슨 뭐 상업용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주택 공개념으로 보다도 확대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오늘 드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가 당연히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기가 제가 이제 정책 관련 일을 진보정당에서 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정책적 정답이 없는 시절입니다. 시대 자체가. 대공황과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모든 제도와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회주권 망하고 나서 이 제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뭐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 틈새에 사실 우리나라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는 진보 세력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각이 많이 안 됐던 거죠. 그다음 뭐 기본소득론 같은 게 조금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문제도 한번 저희 제안을 들어보시고 보다 더 저희가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향나무거든요. 향나무가 밭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아시죠? H사 때 기폭제가 된 왕건나무는 못 찾아낼 때 향나무인데 밭에 이게 쫙 심은 거죠. 이 기폭제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초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알잖아요. 나무는 산에 심고 작물은 밭에 심고 해야 되는데 나무를 밭에 심었어요. 그러면 이 주변의 농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주변에 다 논이거든요. 쉬운 거 문제된 지역에 다 논밭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 실제로 투구들만 인가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짓는 데거든요.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저 X들 뭐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재고가 있었다고 제가 전해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이 나무를 LH 잠바 입고 와서 심었다는 거예요. LH 잠바 입고 몰래 와서 검은 옷 입고 심은 게 아니고 LH 잠바 입고 와서 심었다는 겁니다. 대놓고 하면서 대놓고. 그리고 무슨 가족이나 친인척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이름으로 딱 샀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역 농민의 제보로 제보가 이렇고 하필 이제 거기 이제 또 시흥지구에 민변에 훌륭한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확인하는 건 그냥 3, 4일 안에 다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 이런 걸 심는데 위치를 왜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농사 짓면 다 알죠. 그래서 땅 소리적으로 다 나오니까 LH 직원 명부하고 대조해 봐서 민변 참여연대가 발표를 해서 그 폭풍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폭풍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저는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시계를 4년 정도 돌려서 미르 K스포츠 사건 기억나시죠? 최순실. 네. 그게 정말 대놓고 한 거거든요. 몰래
돈을 이렇게 몰래 받는 게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정경련에 공을 쫙 돌려가지고 회사별로 해서 거의 뭐 몇백억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들 이건 뭐지 그랬어요. 몰래? 보통 뇌물은 몰래 받는데 대놓고. 그런 비슷한 거죠. 왜 그랬냐? 7, 80년대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재단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뭐 맨날 하던 건데 뭐 이런 거였던 거죠. 하여튼. 근데 그거는 최상위 단계에서 그랬다는 거 이건 밑에서 이랬다는 거죠. 일단 근데 그 심리 상태는 좀 똑같다고 봅니다. 니들이 우리를 어쩌냐. 그죠? 근데 어쩌게 됐죠 지금. 됐습니다. 자, 보세요. 네. 보세요. 그럼 제가 한 30년 전 한번 돌아볼게요. 왜 30년 전으로 돌아가냐면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토지공개념 관련된 제도가 도입된 때입니다. 여기 뭐 그 시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30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좋아졌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0년도 한 가장의 요소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더 이상 없었다. 나 혼자 세상을 떠나야겠다. 가족을 동반해 목숨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러나 이 각박한 세상에 떨어져 남게 될 처자식의 앞날은 얼마나 고생스러울 것인가. 매년 오르는 집세서 충당할 게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당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9만 원, 살던 일가족 3명이 자살한 사건이에요. 그때 또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예요. 신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때하고 비교해서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극단적인 사태는 사실 요즘은 별로 없기는 하죠. 일가족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은. 자, 30년에서 2020년 7월이에요. 이건 실제로 이때 이제 부동산 폭등이 그냥 현실은 엄청나게 될 때입니다. 한 TV 프로에 나온 거예요. 선유도역 10분 거리 8평 전세 2억 9천, 당산역 10분 거리 9평 전세 3억 2천, 망원동 9평 전세 3억 6천 9백. 구해줘 홍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데 이게 딱 시세를 반영하는 거죠. 자, 이 세 지역은 아시겠지만 다 아주 무슨 뭐 고가의 부동산 있는 데가 아니라 서민들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7월에. 이 7월에 있을 때입니다. 30년 동안 결국 동일한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30년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1인당 GDP만 통계청 사이트에서. 자, 90년도에 이 명목 가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에 쓰는 게 명목 가치예요. 6,600달러였고요. 드디어 94년에 10,000달러가 됐습니다. 2006년에 20,000달러가 됐고요. 2018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30,000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탈리아하고 차이가 안 나고요. 스페인은 앞질렀어요.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얼마 전 30대 그 농객과 연구자에서 쓴 추월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추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경제력으로. 코로나 방역 때도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겠지만 실제 경제력이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옛날 신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새 1인당 GDP 30,000달러 넘었다는 얘기를 배운 학자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과 한번 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다 잘 될 거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모든 이데올로그들이. 근데 이렇게 됐는데 풍요의 시대가 왔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요새 잘 안 합니다. 지금은 뭐 약간 뒤로 물러나셨지만 김무성 의원이 2015년도에 한 말이 있어요. 2015년도에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1인당 GDP 진작에 30,000달러 됐을 거라고 했어요. 민주노총이 있건 없건 간에 2017년에 됐어요 그냥. 네? 민주노총이 무슨 냉정하게 얘기하면 총파업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만약에 나라를 딱 세는 총파업을 매년 한 번씩 했으면 진짜 이렇게 안 됐겠죠.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럼 뭘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안 해요. 85년도 신문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풍요의 2000년대.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 2000년에 지표를 계량한 국민 총생산 2,500달러. 1인당 GNP. 옛날에 GNP가 이제 똑같이 GDP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5,000달러. 2000년이 5,000달러 됐다는 거예요. 이게 85년 신문입니다. 근데
2014년에 $10,000 됐고 $10,000 됐어요. IMF 없었으면 더 빨리 됐겠죠. 풍요의 2000년대라고 해서 풍요의 2000년대. 훨씬 초과했는데 풍요의 2000년대 실제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30년간의 변화입니다. 이걸 좀 수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지금. 토지에 관련해서 전화를 말씀드리면 89년도 토지공개를 도입할 때 정부에서 공개한 통계, 이 통계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토지공개령 법안이 통과되는 강력한 여론 형성이 됩니다.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 비중이 65%, 10%가 76%, 상위 20%가 90.8% 보였다는 통계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들끓었죠. 나는 땅 한 평 없는데 저 소지상 땅을 다 갖고 있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이제 건설교통부 통계를 내면 상위 5%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상위 10%나 25%는 이게 더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 불평등은 전체적으로 악화됐다고 저는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뭐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게. 주택보급률, 이 통계는 옛날 게 없으니까. 진짜 103%예요.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 전체 주택 수하고 세대 수하고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충분치 않다, 뭐 110%, 120%까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공급이 기본은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훨씬 더 적었거든요. 무주택자가 이제 전체의 44%입니다. 수도권은 50% 넘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걸 잘 보시는 무주택 수를 이 부동산에 관련 정치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이 냉정한 진실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구의 일정 비율은 경제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게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집 가진 사람, 집 없는 사람 다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1주택자도 집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까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우리가 누구를 대변하고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통계 하여튼 근데 다주택자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3호를 초과해요. 그러니까 3월 초과니까 4, 5, 6, 7, 8, 2000 비중이 2.0%인데 2010년 2.3% 늘었고 10%를 초과하고 보는 세대도 0.64%에 0.73%로 늘어났어요. 다주택자는 계속 는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공급을 늘리는 건 저는 계속 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근데 늘린다고 해서 이 무주택자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나면 하지 않는 겁니다. 다 다주택자로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 늘린다고 결국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하니까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압구정동에 드디어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매매가 됐다. 물론 그것도 과장된 사례라고는 하지만 또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구역 지정하면 거기는 아파트도 밑에 붙은 토지가 있으니까 그 모든 토지 부착된 그 부동산 거래할 때 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규제예요 이게. 그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전에 얘기했던 공급 늘리겠다고 완전 정반대 얘기예요. 그게 저는 운변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공급도 뭐 문제지만 수요에 있어서 뭔가 이 다주택을 규제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오세훈이 보여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주택 소유 불평등도가 나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거의 사기라고 봅니다. 왜 사기냐?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바와 실제 정책 내용의 괴리가 이렇게 큰 정권이 없었어요. 전 준사기라고 봐요. 예를 들면 MB는 투명했어요. 공식적인 목표도 뭐고 해먹는다, 수단도 해먹는다 이런 거였지만 이 정권은 온갖 렉도스 자기는 부동산 뭐 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도저히 정책이 작동할 수 없는. 그게 뭐냐?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이건 저는 진짜 IMF 이후에 이런 정책적 사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이라고 하지만 이 정권의 목표는 인상 후 안정이다. 그대로 됐어요. 인상 후 안정. 그 가격 쭉 가죠. 강남에 막 50평 아파트 30억대에서 쭉 간 겁니다. 그냥. 조금 떨어질까. 그게 목표였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서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쓴 정책은. 자,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역대급 특혜를 줬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물론 어떤 특정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는 양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있을 수 있어요.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뭘 하면 등록을 하면 뭘 해준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했다는 거죠.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 범위를 요거부터 한번 다음에 통계만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알아요.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 수예요. 여기는 등록 임대주택 수입니다. 언제가 제일 들었습니까? 2018년. 화면도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걸 딱 보면 제가 보기에는 탄핵된 박근혜가 안 탄핵된 문재인이 이긴 겁니다. 이거. 죽은 공명이 산 4만원을 이긴 건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부터 하던 정책을 계승했는데 완전히 빵 튀겨갖고 확대해가지고 최대로 넣은 거예요. 이 통계만 보면. 이게 뭐냐면 2017년도 12월에 임대사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권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넘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준 특혜는 그렇잖아요. 다주택자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양성화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니들이 등록을 하면 조세 혜택 줄 테니까 대신 그 전월세 상환 5% 연 5% 지키고 임대 기간도 4년으로 해라. 8년으로 하면 더 혜택을 줄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혜택이 그 특혜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임대사업자 아니던 사람이 집을 사갖고 그 임대사업을 집을 막 사갖고 그걸 규모를 키워갖고 등록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사태예요 이게. 심지어 2017년도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 그전에는 3호 이상 가져야 이게 등록이 됐어요. 1호 이상을 했습니다. 1호 이상. 그러면 집 한 채 있고 자기가 거기 안 살고 전세 살고 그 집 빌려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저는 앞으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얘기하면 제가 열이 나가지고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정책적 사기 집단. 그렇게 확대했다는 거. 조세 혜택을 줬어요. 조세금 너무 조세 혜택을 더 확대했고 그 다음에 금융 혜택을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투기지역에서 무제한 담보대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DTI, LTV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깎아줬습니다. 건보료는 깎아진 게 아니거든요. 아실 거예요. 건보료는 아예 기초생활보장 소급자라고 하면 의료보험으로 면제를 해주듯이 소득 조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심지어 2018년도 이전에는 인도세식으로 했어요. 소득이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이만 일정 나이가 되면 몇만 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송파구 세무료가 그 공과금 50만 원, 70만 원 되고 자살한 게 거기에 건보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송파구 세무원한테도 안 깎아줘도 건보료를 임대사업자한테 깎아줬습니다. 이게 천인이 공로할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왜? 기득권 보호라는 이유로. 신규로만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했다고 그래요. 자,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법을 보면 4개인가 5개 집단밖에 없어요. 세월호 피해 주민, 옛날에 들어본 2010. 개성공사로 중단을 위한 사업자를 경감해 주는 거. 12 미만 사업자는 노동자 보험료. 코로나 확산 취약계층. 여기밖에 안 해. 그 외에 안 해주는데 민간 임대사업자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40에서 80% 깎아줘요. 아직도
다음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충기시에 무제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어요. 원래 이제 집 사거나 그 경험 있으면 알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DTI, 지금 뭐 DS랑 이름 명칭이 바뀌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거의 안 해주겠다는 식이거든요. DTI 40%가 그러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다. 그럼 40%면 2,4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거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럼 주택담보대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시정하려고 주택담보대출 예전에는 이제 원금 빌리고 이자만 내다가 30년 뭐 10년 뭐 몇 년 후에 원금까지 다 갚는 거였는데 계속 연장을 보통 하고 보통은 이제 그걸 못 갚으니까 팔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거래가 안 되니까 금융권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도입을 하라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제 원금 얼마, 이자 얼마 갚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뭐 30년씩. 그럼 2,400만 원 30년이면 7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7억 원 정도까지 뭐 이렇게 4천만 원이면 해준다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꽤 뭐 말이 그렇지 사실 40%를 하더라도 7억 2천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한테. 근데 이때 이 9개월 동안 뭘 허용해줬냐면 이 예를 다 없애면 이게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80%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 한 채로 집 한 채 값만 해서 5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줬어요. 이거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때 확 늘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거 진짜 전수조사라면 이걸 한번 전수조사 해봐야 돼요. 이거. 이거는 저 통계로 해서 추측만 해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전에 가서 가니까 한 당원공지가 자기 이때 봤다는 거예요. 막 자기 동료가 집을 막 작은 집을 막 10채 사는 걸 봤대요. 등록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입니다. 저도 이거를 이 기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지나고 알았어요. 이게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를 들어 정신 차리고 이걸 바꿨거든요. 10개월 하다가 저런 게 있었어? 바꾸고 나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이거를 바꿀 때, 도입할 때, 그 금융경의 고시라고, 법이 아니라 이제 고시로 했는데, 보통 보면 그걸 개정하는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근데 그 법령에 개정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첫 부분에 중요 내용이 나옵니다, 글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조문이 있잖아요, 법령이라는 게. 이걸 대조표를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걸 두 개를 이제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주요 골자에 보통 중요한 내용을 쓰고 그 대조표에는 예를 들면 뭐 기술적인 거 바꾸는 거는 뭐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때 그 개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는데 앞에 주요 골자 이걸 빼놨어요. 이 얘기를 안 넣어놨습니다. 대조표만 했어요. 그 잘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근데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부동산 값이 잡히겠어요? 구멍을 이따만하게 뚫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통계 나와서 확 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특혜를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보유세 올린 건 맞아요. 작년 7월 올려도 이 사람들한테 적용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하면 4년 내지 8년 지나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리지 않아요. 지금도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것이 내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 나오면 잘 들어보세요.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인상폭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인상폭이 둔화됐다고 내린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하는 뭐 당권경쟁 후보 중에 모 후보는 90% 대출하게 해가지고 축의금만 있으면 청년들 집 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갚아요? 이렇게 위선적인 기만들 처음 봤어요. 이런 분들. 이게 IMF 때 종금사 사태에 거의 비견한 일이다. 옛날에는 종금사가 뭐냐면 들어보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해 줬는데 종합금융사인데 외국에서 단기 저리로 돈을 외화로 빌려와요. 국내 기업한테 장기 고리로 빌려줘요. 저리를 빌려서 고리로 빌려주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근데 여기는 단기고 여긴 장기니까 갚아야 시기가 그 유동성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갚아야 될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이 수출이 안 나오니까 못 갚는 거죠. 그래서 그 외환위기가 일 원인을 봅니다. 게다가 또 얘들이 그 채무를 씁니다. 외화 표시니까 땅을 빌려요.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금융회사를 그때 이 재경부가 허용을 해준 거예요. 저도 그거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특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열받았네. 이 얘기를 제가 떠나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안 모델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이 공급도 늘려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수요 문제, 이 소유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엄마의 오수족이라 이겁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무슨 정책 써봤자 이제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90% 청년 대출해서 결국 못 버티고 팔면 그 집이 누구한테 가겠어? 역사에서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왜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가 들었냐면 이 토지 관련된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왕조 교체기에 이것도 되게 미약하긴 했는데도 그래도 당시 기록을 보면 토지 대장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의 대장을.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약간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다시 재조사했다 하고 예를 들면 이 수도권이라는 게 당시 조를 받을 권리인데 그때는 이제 세금 거둬서 그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땅을 주고 네가 거두라고 그랬는데 일반 농민 입장에서는 이 조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예요. 이자가 와서 뭐 10%다 이자가 10%씩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만 준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상당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준 건 아니지만 상당한 개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분에 농지개혁법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농민을 옥죄했던 소작제도가 이렇게 폐지됐는데 소작제도가 뭐냐면